그러면 이번에는 왜 우리 보통 적립식으로 하는 투자가 있고 내가 목돈으로 있을 때 목돈을 확 집어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심리가 목돈을 투자할 때는 화랑일 때 막 사람들이 투자하는 어떤 붐이 일어났을 때 넣게 되니까 꼭지에서 물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넣고 안 넣으면은 이게 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여튼 별로 재미없다라는 식의 어떤 인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목돈을 넣는 게 어때 투자 그 방법으로 좀 부적당한가요? 아니면은 그렇게 넣고 떨어졌을 때 어떤 그 대처법이라는가 뭐 이런 게 있나요? 그 목돈 투자하고 적립식 투자와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아까 그 4가지 원칙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보다 목돈 투자를 더 좋아하세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적립식은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이만큼 있어도 그 적립식을 해나가고 나머지는 그냥 놔둔다면은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을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실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시장의 본질을 믿고 장기적으로 자산 배분을 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죠. 적립식과 목돈은 다른 것 같아요. 투자 목적에 따라도 다르고.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를 하셔야 하는 상황 형편에 있는 분들은 적립식 투자를 통해서도 꾸준히 쌓아가는 투자를 하시면 좋은 거고, 목돈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그 돈을 당장 내일 써야 되는 거라서 예금 등에 넣어놔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은 그거를 잘 자산 배분을 해서 요즘에는 자산 배분이 된 펀드들도 되게 많아요. 이제 되게 시절이 좋아졌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오래 가져가시면 이제 거기에 응당하는 보상을 얻게 되시는 거죠. 아까 그 자산 배분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실 자산 배분은 위험을 분산한다는 개념하고도 어떻게 보면 되게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험도 어떻게 보면 가격이 매겨지는 것 같아요. 주식을 그 역사적으로 그 자본시장하고 채권시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금, 이제 금리 그 수준을 이제 뭐 한 30년, 40년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60년, 70년까지 이렇게 뒤를 돌려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그 흐름을 쭉 그림을 이제 그 수익률을 차트를 그려볼 수 있거든요. 그럼 확실히 가장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그 주식 시장에서의 프리미엄,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보상, 그 변동성에 대한 보상이 되게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게 거기도 자세히 현미경을 이렇게 해서 대서 보면 엄청 폭락했다가 엄청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손을 이렇게 엄청나게 그 뭐라 그러죠? 부침을 타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그 하워드 왁스 같은 투자자분도 그렇게 막 현장에서 부딪혔던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위험하다라는 자산을 위험하다라고 인식하지 않으면 위험은 헐값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모든 사람마다 위험을 느끼는 그게 다 틀리잖아요. 똑같은 거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런 투자를 해? 어떤 사람은 이게 지금은 사면 확실해. 100% 오를 거야. 이렇게 위험을 헐값으로 생각하시는, 위험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하고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러 가지가 혼재된 게 시장인데 그런 거를 결국 이제 분산을 하기, 그걸 보면서 나는 잘 시장을 모르겠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산 투자를 골고루 해놓으면은 그런 사람들의 리스크에 대한 어떤 그 프라이싱, 그 가격 매긴조차도 그 분산 투자에서 골고루 분산을 해서 이제 내 포트폴리오는 조금 더 그 변동성을 줄여가는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뭐 다른 그 적립식 투자, 목돈 투자 차이를 말씀을 하면서 지금 이상한 대로 샜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목돈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4가지 원칙을 지켜서 투자를 하는 거로 원칙을 세우되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리스크를 분산을 해놨잖아요. 이제 그거를 중간중간 점검하시면서 또 리밸런싱도 하시면서 이제 꾸준히 관리해 가시면 뭐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리밸런싱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처음에 자신이 정한 어떤 일정한 그 비율대로 이제 골고루 분산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비율을 어느 시점인가 이제 다시 재조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 다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리밸런싱의 가장 큰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관리거든요. 포트폴리오의 위험 관리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장기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채권을 투자했을 경우에 수익률이 이렇게 가는데 주식은 이제 이렇게 막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게 되면 뭐 이제 주식 시장이 채권보다는 길게 보면 더 좋으니까 이제 주식 채권을 섞어서 만약에 반반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간다고 할 경우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져 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럴 경우에는 주식의 일부를 이제 팔아서 채권의 일부를 더 사서 그 포트폴리오 안에서의 주식 채권 비중을 조정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 그러면은 위험 자산을 일부 팔아서 조금 덜 위험한, 그러니까 완전 안전하다고 할 수 없지만 채권, 이제 주식보다는 좀 변동성이 적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자산으로 바꿔가는, 그래서 그 안에서 포트폴리오가 전체 가져가는 위험 비중을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식이 오른 다음에 팔았잖아요. 네. 이익 실현이 됐잖아요. 그래서 높은 거는 팔고 채권을 사고 이런 효과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항상 네. 그 적정한 비중을 예, 적절하게 예, 예. 가져가는. 그래서 아까 투자 목적이랑 또 맞물리는 건데 투자 목적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리밸런싱도 해가면서 근데 뭐 이것도 시장 사람들마다 의견이 많아서 아니 뭐 어차피 주식시장, 자본시장이 나한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거면 굳이 뭐하러 리밸런싱을 쭉 가져가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괜히 뭐 바꾸려고 하면은 팔 때 수수료 들고 살 때 수수료 들고 수수료도 아깝다. 그냥 가져갈란다. 이렇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그런 의견을 가진 분도 계시고 가장 그거의 대표적인 분이 이제 그 인덱스 펀드를 창시하신 존 보글. 그분은 네. 뭐 첫째도 비용, 둘째도 비용이었거든요. 그냥 투자. 무조건 하나 네, 그거만. 그분은 첫째도 비용, 둘째도 비용. 네, 그래가지고. 하긴 그러네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1년 단위로 뭐 0. 몇 프로 뭐 이런 거 별거 아닌데 10년, 20년, 30년 쌓이면 엄청난 수치가 되네요. 그렇죠. 내가 투자해서 10년을 쭉 가져가면 될 돈을 비용으로 지금 딱 내버리면 이제 투자 기회가 아예 그 돈에 대해서 없어지는 거니까요. 네. 네. 그러면 우리 보통 20, 30대 젊은 분들이 그래도 이제 뭔가 자산 증식을 위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과거에는 네. 이제 돈 모아서 뭐 부동산을 집을 산다든지 이랬는데 네, 요즘은 네. 워낙 이렇게 올라가니까 네. 그 작은 소액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자산을 불릴 방법을 찾고 있고 네. 그 가운데 이제 이런 주식 투자를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네, 네, 네. 이런 분들이 적립식으로 ETF를 계속 투자를 했을 때 인덱스 펀드 네. 이랬을 때에도 큰 어떤 자산 증식의 효과가 있나요? 있죠. 그러니까는 아까 자본시장의 속성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은 다음에는 제가 뭐 과거 숫자지만 그래도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한 게 요즘에 그 라떼 투자라고 하죠. 네. 그 라떼는 말이에요. 이거 라떼 말고요. 내가 마실 커피를 라떼 희생해서 예, 투자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80년부터 이제 2019년 12월 말까지 코스피 지수에다가 매달 10만 원씩 네. 우리가 이제 커피 마시는 거 이제 영업일수로만 해가지고 하루에 뭐 한두 잔 해가지고 한 보통 10만 원 한 달에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투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봤더니 누적한 투자 원금은 4,800만 원이 돼요. 네. 그러니까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에서 4,800만 원이 되는데 이제 평가한 금액이 이제 저희 코스피가 엄청나게 이렇게 막 변동성을 겪으면서 올라왔잖아요. 3.4억이에요. 엄청. 예, 그러니까 7배. 예. 근데 정말 그 동안에는 야, 세상이 다시는 안 돌아올 거야. 나의 날은 끝났어. 이런 시기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기의 순간들이 많았죠. 저는 폭락하고. 이제 우리 애들 투자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저도 예전에 무슨 삼성그룹주 ETF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진짜 상당히 오래 해서 그 중간에 삼성전자 그룹 주가 몇 개 안 되거든요. 한 10개, 13개 남짓했는데 뭐 일부 종목 그러다 보니까 한 종목 두 종목이 빠지면 그것도 변동성이 컸었어요. 그래서 막 이런 순간도 많았지만 오래 해서 이익률이 상당히 이제 돼서 정리를 했던 좋은 기억이 얼마나 있어요. 수익을 냈어요? 정확히 수익률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확실한 건 진짜 오래 했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쨌건 한 7년 가까이 했었던 것 7년 같아요. 정도. 예. 그렇게 해서 작은 소액들도 분명히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다. 이건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예. 길게 가져가서. 그러니까 네. 요즘 상실감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돈은 없는데 네. 뭐 부동산 값이라든가 이런 거 확 뛰니까 네. 이거 도저히 내 뭐 평생 집 살 수 있겠나. 네. 그러면서 뭐 포기하고 에이 네.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예. 해가지고 예. 그 욜로족이라고 하죠. 예. 막 이런 식으로 사는데 네.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작아 보이는 그 작은 돈들도 계속 이런 식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다 보면 어느 네. 순간 네. 큰 돈으로 불어나 있을 수 있다. 우리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확실한 건 없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게 봤을 때는 실패 확률을 줄여가는 투자는 그런 거죠. 일희일비 하다 보면 당장 올해만 해도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다시는 안 올라올 줄 아니면 이만큼이면 다 올라왔겠지라고 해서 이제 뭐 정리를 했다거나 아니면 못 견디고 정리를 했는데 막 오르는 거 보고 마음 아파하시고 올랐으니까 다시 못 들어오시는 분들 그렇죠. 진짜 많으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쯤 되면 마음은 그래도 다행이야 올라왔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그리고 보통 투자든 투기든 돈이 없어서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세요. 이게 돈이 조금 자토리 돈도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럼 당장 필요한 거 아니면 최근에 그 4월 정도에 그 팩터 투자의 아버지죠. 유진 파마 그분께서 시장에다가 메시징을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유튜브 조회하면 나오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buy high 비싸게 사서 forget 잊어버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지금 그러니까 비싸지만 진짜 buy low도 아닌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 메시징이 뭐였냐면 시장이 이렇게 난리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에 대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에 대한 그분의 답이 뭐였냐면 그분이 팩터 투자를 주장하셨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처음에는 시장 위험, 그 다음에 사이즈, 소형주, 이제 그 작은 곳에서 오래 가져가서 이제 큰 이익을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profitability, 이런 여러 가지 팩터들을,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팩터는 시장에 내재된 장기 팩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항상 장기 투자를 주장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왜? 그 팩터에서 오는 그 시스테매틱 베타, 그러니까 우리가 말 시스테매틱 알파, 그거는 장기에 거쳐서 수확이 될 수 있는 거지, 단기로는 힘들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면을 두고서도 되게 좀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좀 어이가 없죠. 뭐야, 어떤 가격에서든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싸게 사라고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쌀 때 그죠? 절대 마진을 안전 마진을 네. 확보해라 이런 말 하죠. 네, 근데 사실은 그것도 절대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을 다 이렇게 읽어보면 다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시장은 정말 미래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거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거를 굳이 예측하려면 비용이 들잖아요. 또 마음의 수고가 들고, 중간에 파는 또 비용이 들고, 팔아서 잃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지 말고 잊어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지금도 아니고, 지금 시점이면 이해가 가지만, 그게 지금 몇 개월 전이란 말이에요. 비쌌을 때. 근데, 한참 해역됐을 때. 그래서 그분이 한참 소용돌이 사람들 정신도 다 못 차리고 있을 때 그런 메시징을 하셨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자본시장과 투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다는 거고, 또 대가시니까 그의 말에 조금 의지를 해보자면 개인들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단순하게. 네. 네, 단순하게. 진짜 대가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일단 사놓고 잊어버려라. 그러니까 단기간으로 보면은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몇십 년 기준 혹은 10년, 20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 자본주의를 믿어라. 근데 참 그게 말은 쉬운데 우리가 이 흔들리는 변동성 앞에서 그 자본주의를 믿고 그냥 눈 딱 감고 그걸 버틴다는 게 쉽지는 않죠. 심지어 자본주의는 끝났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 이번에 레이 달리오도 그런 얘기 했던데요. 예, 근데 결국 레이 달리오도 꼭 그걸 부정하는, 그 사람은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에 대한, 그런 거를 느끼는 어떤 탤런트와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신 분이신데, 근데 그분도 결국에는 뭐냐면은, 준비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자본시장을 전혀 부인하시는 건 아니신 거죠. 네. 근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그쵸. 그 자산 포트폴리오를 확 줄인 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하여튼 제가 사실 마지막에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이런 주가가 폭락하는 상황이 또 앞으로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버텨야 되냐,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손절매가 아니라 그냥 버티는 거. 네, 버티고 이제 글로벌 대신에 그냥 종목도 버티시는 건 되게 무모한 거고요. 이제 글로벌 분산 투자. ETF. 그래서 저희가 ETF가 사실 좋은 도구죠. 저희가 투자 민주화의 금융시장에 있어서 투자 민주화의 주역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돈이 없어도 자본시장에 접근을 할 수 있게끔 경로를 굉장히 간편화하고 단축했죠. 사실 근데 부작용이 좀 있어요. 이게 미국의 되게 유명한 산악, 눈사태 전문가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 우리가 산에 뒷산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말고요. 진짜 험준한 그런 산 도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되게 국한된 몇몇 모험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의, 준비된 분들의 어떤 리그였어요. 근데 저희가 등산 장비가 굉장히 좋은 거 정말 많아졌죠. 그랬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라고 해서 고안이 된 거지만, 그게 어떻게 됐냐면, 준비 안 된 분들이 쉽게 어떤 위험한 거에 도전을 하는 무모한 도전에
어떤 이제 계기가 돼준 거죠. 그래서 사고도 많아지고 약간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ETF가 참 좋기는 한데 사전에 투자는 진짜 너무 어려운 거라서 요즘에는 누가 막 물어보시면 일단 그거를 잘 아셔야 된다고. 공부를 해야죠. 네, 먼저. 그래서 투자 설명서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 안에 어떤 종목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뭐 그냥 주식이 들어가는지 뭐 선물이 들어가는지 아니면은 정말 무슨 수합 같은 그런 또 다른 형태의 파생 상품으로 이루어진 건지 그럼 그것이 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시장도 예측 가능하지 않은데 이 상품은 예측 불가능한 시장과 나를 어떤 식으로 연결해주는 매개체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좀 도모하신 후에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의 측정이거든요. 지금을 아는 게 지금 내가 투자하는 걸 알아야 이제 앞날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내가 지닌 위험이 뭔지는, 지금의 위험이 뭔지는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시장이 앞으로 어떤 국면이 다가와도 이제 내 지금 가진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좀 대응이 좀 편안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하여튼 ETF가 됐건 어떤 투자건 간에 네. 무조건 일단 먼저 공부해서 자기가 네. 어떠한 것에 투자를 했는지 어떤 위험이 네. 있는지 알고 네.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게 가장 그래서 정답이죠. 아까 그 4가지 원칙하고 좀 결부를 시켜보시면, 예, 네. 더 성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